가슴이 뻥 뚫린다. 너. 3년 동안 손주 봐줬더니 집 팔아서 시골 가라고. 참다 못한 시어머니의 화끈한 독립선언. 시어머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명순의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정훈의 간곡한 부탁에 짐을 싼 이후로 그녀의 아침은 항상 이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명수는 욱신거리는 무릎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눌렀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뼈마디가 저릿했습니다. 낡은 가디건을 걸치고 집을 나선 명수는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들네 집까지는 버스로 40분.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까지 도착해 진혁의 아침밥을 차리고 등원 준비를 도와야 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명수는 가끔 자문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노후였던가.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자식 고생 덜어주는 게 부모 도리지. 그 생각이 명순을 지탱하는 유일한 지팡이였습니다. 아들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명수는 죄인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맞벌이하느라 예민한 며느리가 깰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선 그녀는 능숙하게 멸치 육수를 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얼마 후 화장기가 채 돌지 않은 얼굴로 며느리가 주방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냄새 나는 국 끓이지 마시라고요. 진혁이 옷에 냄새 배면 유치원에서 애들이 놀려요. 명수는 국자를 들고 당황하며 서둘러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 그랬지. 내가 깜빡했다. 진혁이가 된장국을 잘 먹어서. 며느리는 대답 대신 새로 들인 수입 인덕션 앞에 섰습니다. 명순이 전원을 켜지 못해 쩔쩔매고 있자 며느리는 신경질적으로 다가와 명순의 손을 툭 쳤습니다. 어머니, 모르면 그냥 만지지 마세요. 이거 독일제라 수리비만 해도 어머니 한 달 생활비 넘게 나와요. 그냥 제가 올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명순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60평생 살림을 해온 손이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때까지 소뚜껑 운전하며 단련된 손이었는데 이제는 기계 하나 망가뜨릴까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사과 한 조각을 씹으며 거실로 나갔고 명수는 식어가는 된장국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화끈거리는 얼굴은 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내외는 주말을 맞아 외식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진혁이가 스테이크 먹고 싶대서요. 저희 금방 갔다 올게요. 아들은 신발을 신으며 무심하게 뱉었습니다. 함께 가자는 말 한마디를 내심 기대했던 명수는 짐짓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너라. 진혁아, 할머니가 이따가 간식해 놓을게.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은 명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먹다 남은 식은 밥과 며칠 전 묻혀놓은 쉰내가 약간 나는 나물 뿐이었습니다. 명수는 찬물에 밥을 말아 멸치 한 마리를 고추장에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는 가족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고기를 굽는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적막한 집안에서 들리는 건 오직 명순의 거친 숨소리와 낡은 시계추 소리뿐이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도어록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진혁이는 잠이 들었는지 아들의 품에 안겨 있었고 며느리의 손에는 기름기가 밴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이거 고기 남은 건데 아까워서 싸왔어요. 내일 데워 드세요. 며느리가 식탁 위에 툭 던진 봉투를 명수는 가만히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 칼질을 하다 만 퍽퍽한 고기 조각들과 식어서 딱딱해진 감자튀김 몇 조각, 그리고
씹다 뱉은 듯한 뼈다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철이반에게 던져주는 잔반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진혁이 옷에 소스 튀었는데 이거 지금 바로 애벌빨래 좀 해주세요. 내일 가족 사진 찍으러 갈 때 입혀야 하거든요.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명수는 식탁 위에 놓인 잔반 봉투와 진혁이의 얼룩진 옷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비닐봉지 안에 식은 고기 조각처럼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수는 욕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빨래판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이 손가락 마디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무릎은 끊어질 듯 아파왔고 눈앞이 자꾸만 흐릿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들은 나를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나가는 낡은 가전제품쯤으로 생각하는 걸까?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소리가 명순의 낮은 흐느낌을 삼켜버렸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이자 30년 넘게 지켜온 어머니라는 이름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명수는 젖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보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울 것 같았습니다. 어제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명순 씨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펴며 거실 바닥에 흩어진 진혁이의 장난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무릎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뚝 소리가 났고 시큼한 통증이 골반까지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명순 씨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아프다는 소리는 곧 민폐라는 것을 지난 3년의 눈치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오후 4시경 며느리의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두고 터졌습니다. 진혁이가 소파 위에서 뛰다가 발을 헛디디며 거실 유리 탁자 모서리에 무릎을 찌은 것입니다. 으앙 하는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에 주방에서 젖병을 삶던 명순 씨가 혼비백산하여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진혁아, 괜찮니? 할머니가 미안하다. 미안해. 진혁이의 무릎에서는 시뻘건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명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상자를 찾으려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때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아들 정훈과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피를 흘리며 우는 아이와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명순 씨를 본 아들의 눈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엄마! 애 하나 제대로 못 봐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들의 고함은 천장을 찌를 듯 했습니다. 명순 씨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진혁이를 낚아채듯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이 탁자 위험하니까 잘 보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래서 나이 든 사람한테 애 맡기면 안 된다니까. 애 흉터라도 남으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은 비수가 되어 명순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라는 말은 그동안의 노고를 단숨에 무능함으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명순 씨는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잠시 아이방 정리를 하느라 정말 미안해. 됐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오세요. 저희가 도우미 아주머니를 쓰든 어떻게든 할 테니까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 집으로 가 계세요. 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들은 차갑게 등을 돌려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순 씨는 거실 한복판에 버려진 낡은 앞치마처럼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3년 동안 매일 같이 드나들던 이 집이 갑자기 낯선 타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낡은 가방을 챙겨 문을 나설 때까지 아들 내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텅소리가 명순 씨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첫날, 명순 씨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릎의 통증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든 고통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을 간 뒤에야 아들의 귀찮은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요? 우리 지금 진혁이 약 바르고 정신없어. 정훈아, 내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내일 아침에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도저히 혼자 걷기가 힘들구나. 순간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건 날카로운 거절이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중요한 회의 있는 거 알잖아. 며느리도 오늘 일 때문에 연차 썼는데 내일까지 낼 순 없어. 정 힘들면 택시 불러서 가세요. 요새는 병원 예약도 다 앱으로 하는데 엄마는 왜 자꾸 구시대적으로 우리 손을 빌리려고 해. 우리도 힘들어 죽겠어. 뚝 끊어진 전화기에서는 공허한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명순 씨는 핸드폰을 쥔 채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3년 전 무릎 연골이 다 닳도록 손주를 등에 업고 재우던 시간들, 아침 이슬 맞으며 달려가 아들 내외의 아침상을 차리던 수천 번의 새벽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시대적이라는 아들의 말에 그녀는 자신이 정말 버려진 구식 가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순 씨는 벽을 짚고 겨우 한 걸음씩 내디디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말한 택시를 부르는 법도 몰라 길가에 서서 한참을 손을 흔들었습니다. 겨우 도착한 정형외과 대기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노인들은 자식의 부축을 받거나 며느리와 함께 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명순 씨의 무릎 위로 차가운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무리한 가사 노동과 노화가 겹쳐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며 당장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명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비도 문제였지만 수술 후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팠기 때문입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명순 씨의 눈에 진열장의 크루즈 여행 포스터가 들어왔습니다. 푸른 바다 위를 항해하는 거대한 배, 그 안에서 웃고 있는 백발의 노인들. 명순 씨는 그 포스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꽉 쥐고 있던 핸드폰을 꺼내 아들이 아닌 오랜 친구 경숙의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경숙이니? 나 이제 좀 쉬어야겠다. 너 지난번에 말한 그 연금인가 뭔가 하는 거, 그거 나도 좀 가르쳐 주라. 명순 씨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 없던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라는 신기루를 쫓던 헌신적인 어머니의 삶에 종지부를 찍고 오직 나로 살아가겠다는 생존의 선언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거절당한 그날 이후 명순 씨의 아파트는 거대한 수조처럼 고요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아침도 차리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아침이 왔지만 명순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병은 몸의 병보다 깊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조차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 생각에 갇혀 며칠을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그 정적을 깨뜨린 건 친구 경숙의 거침없는 초인종 소리였습니다. 야, 이명순. 죽었냐, 살았냐? 문 안 열어? 경숙은 문이 열리자마자 집안의 퀴퀴한 공기를 맡고는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대뜸 가져온 죽 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명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꼴이 이게 뭐야? 그 금지옥엽 아들내미가 이러고 있는 거 안 돼.
아니, 알면 뭐하니. 내 몸뚱이는 내가 챙겨야지. 명순 씨는 경숙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시당했던 인덕션 사건부터 뼈다귀만 남은 잔반 봉투, 그리고 병원에 같이 가달라는 청을 매몰차게 거절한 아들의 목소리까지 복물 터지듯 쏟아지는 명순 씨의 하소연을 경숙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명순아, 잘 들어. 자식은 내 인생의 성적표가 아니야. 그냥 타인이야, 타인. 너 지금 이 집 하나 믿고 저것들한테 굽실거렸지? 이제 그 집을 너를 위해 써. 경숙은 가방에서 팸플릿 몇 장을 꺼냈습니다. 주택연금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 크루즈. 명순 씨는 눈물을 닦고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니? 이 집, 너 죽을 때까지 내 거야. 그런데 나라에 맡기면 매달 돈이 나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돈으로 고기 사 먹고 병원 가고 여행 갈 수 있다는 소리야. 내 이름은 누구 할머니가 아니라 이명순이야. 그날부터 명순 씨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억지로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아들 집으로 출근하던 시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고장난다며 손도 못 대게 했던 가전제품 대신 내 손안의 작은 기계부터 익히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배달 앱 하나 쓰는 것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모르면 만지지 말라던 며느리의 환청을 지워내며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내 돈으로 직접 주문한 뜨끈한 갈비탕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명순 씨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남이 먹다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대접하는 온전한 한 끼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연락도 없이 아들 정훈과 며느리가 들이닥쳤습니다. 명순 씨는 예전처럼 버선발로 나가는 대신 돋보기를 쓰고 읽던 책을 마저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아들 정우는 거실을 쓱 둘러보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마치 자기 집 견적을 내듯 눈을 빛냈습니다. 엄마, 얼굴 좋아지셨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진혁이 이제 곧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지금 집으로는 학군 좋은 데로 가기 너무 힘들어서요. 아들의 서론이 길어질수록 명순 씨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바짝 다가앉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니, 요새 부동산 경기 안 좋다는데 이 집은 입지가 좋아서 지금이 제일 비싸대요. 이거 팔아서 저희 보태주시면 저희가 시골 쪽에 공기 좋고 깨끗한 소형 아파트 하나 알아봐 드릴게요.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거기서 유양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명순 씨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이제 애틋한 자식의 목소리가 아니라 빚쟁이의 독촉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팔아서 너희 집을 넓히고 나는 시골로 가라는 말이구나. 아이, 엄마도 참 시골이라기보다 전원 생활이죠. 저희도 진혁이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도 손주 잘 되는 게 좋으시잖아요. 아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명순 씨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머릿속으로 이사갈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구상하는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명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쓸모가 없어지면 변두리로 치워버리는 가구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명순 씨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너희 생각을 잘 알았다. 나도 마침 너희에게 할 말이 있었거든. 명순 씨의 낮은 목소리에 거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드디어 어머니가 허락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명순 씨의 입에서 나올 말은 그들이 상상도 못할 인생 최대의 반격이었습니다. 아들 정훈과 며느리는 승리의 미소를 머금은 채 명순 씨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벌써 이사갈 아파트의 계약 날짜를 가늠하는 듯했고 며느리는 어머니 시골 내려가실 때 짐 정리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가식 섞인 친절까지 베풀었습니다. 명순 씨는 그들의 들뜬 얼굴을 보며 천천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경숙과 함께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집 문서예요? 아들이 반갑게 손을 뻗었지만 명순 씨는 서류를 식탁 중앙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서류 봉투 겉면에는 굵은 글씨로 주택연금 가입 확인서와 실버타운 계약서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명순 씨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생전 처음 보는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아들 내외를 응시했습니다. 정훈아, 그리고 세아가 너희가 말한 대로 나이 든 사람은 이제 뒤로 물러나야지.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 이 집 안 판다. 아니, 못 판다. 이미 나라에 맡겼거든. 죽을 때까지 여기서 매달 100만 원 넘게 연금 받으면서 살 거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을 해요? 이거 당장 취소해요!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의 기세에 눌려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명순 씨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상해, 너희는 나한테 상이라는 걸 한 적이 있니? 나를 3년 동안 무보수 파출부로 부려먹을 때 내 무릎 연골이 다 닳도록 손주 보게 할 때 상의했어? 애가 다쳤다고 내 가슴에 대못 박고 나를 쫓아낼 때, 내가 아파서 병원 좀 같이 가달라고 울며 전화했을 때 너희가 한 게 상의였니? 통보였니? 명순 씨의 서늘한 목소리에 거실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너무 바쁘고 정신 없어서 그랬던 거지.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 기쁨인데. 그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내 고열을 짜내는 건 이제 끝났다. 너희가 나한테 준 건 상처받은 마음과 골병든 몸, 그리고 외식하고 남겨온 뼈다귀 봉지뿐이었어. 그 고기 봉지를 식탁에 툭 던질 때 너희 눈에 내가 사람으로 보이긴 하더냐? 그저 남은 음식이나 처리하고 밤늦게 빨래나 해주는 뒷방 늙은이였겠지. 명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으로 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나가라. 내 집 문턱 닳는 것도 이제 아깝다. 너희 집 넓히는 건 너희가 뼈 빠지게 벌어서 해. 나는 이제 내 돈으로 뜨끈한 새 고기 사 먹고 내 무릎 수술도 하고 친구들이랑 크루즈 여행도 다닐 거다. 너희가 말한 그 공기 좋은 시골은 너희나 나중에 늙어서 가거라.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진혁이 안 볼 거예요? 아들이 마지막 보루인 손주를 들먹이며 협박조로 물었습니다. 명순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혁이는 내 손주지 내 인질이 아니다. 보고 싶으면 내가 영상통화하면 되고, 정 보고 싶으면 너희가 나 있는 곳으로 애 데리고 와서 내 허락받고 보고 가라. 단 빈손으로는 오지 마라. 나 이제 공짜 할머니 안 하련다. 명순 씨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아들 내외는 쫓겨나듯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며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라고 쏘아붙였지만 명순 씨는 코웃음을 치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철컥 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넘게 자신을 옥죄어온 어머니라는 무거운 사슬이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명순 씨는 거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보았습니다. 어깨를 늘어뜨린 채 투덜거리며 주차장으로 향하는 아들 내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짠했겠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하기만 했습니다. 명순 씨는 거실 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로션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순 씨에게 그 노을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가장 화려하게 타오를 인생 이막의 시작을 알리는 조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순 씨의 아파트는 더 이상 적막한 수조가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고소한 커피 향이 집안을 채웠고 거실 한편에는 돋보기 대신 세련된 디자인의 태블릿 PC와 여행 가이드북이 놓였습니다. 주택연금은 꼬박꼬박 통장에 찍혔고 명순 씨는 그 돈으로 난생 처음 자신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병행한 필라테스 덕분에 굽었던 등은 펴졌고 절뚝이던 걸음걸이에는 당당한 리듬이 생겼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명순 씨는 현관 벨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1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아들 정훈과 며느리 그리고 훌쩍 큰 손주 진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명순 씨가 좋아하던 갈비 세트가 아닌 정성스럽게 포장된 꽃바구니와 직접 쓴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날카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명순 씨는 그들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부엌으로 달려가 땀을 흘리며 상을 차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미리 예약해둔 단골 한정식 집의 이름을 일러주었습니다. 와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오늘 집밥은 없다. 내 손목 보호해야 하거든. 대신 내가 맛있는 집 예약해뒀으니 그리로 가자. 식당에 마주 앉은 아들 내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순 씨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입고 있는 옷이나 말투에서는 여유와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사실 지난 1년 동안 도우미 아주머니도 써보고 저희끼리 애도 키워보니까 어머니가 저희한테 해주셨던 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당연한 줄만 알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들 정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번에 아프다고 하셨을 때 모른 척한 거 정말 평생 후회했어요. 엄마 집 팔라고 했던 것도 제가 너무 못났었습니다. 이제 엄마 인생 사시라는 말 진심으로 응원해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명순 씨는 가만히 아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식의 사과 한마디에 모든 것을 퍼주는 바보 엄마로 돌아가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적절한 거리감이 가져다준 이 건강한 화해가 반가울 뿐이었습니다. 그래, 깨달았다니 다행이다. 나도 너희 덕분에 큰 공부했다. 부모가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구나. 내 행복을 내가 지키는 게 결국 너희한테 짐이 안 되는 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앞으로도 난 이 집에서 연금 받으며 즐겁게 살 거다. 너희 집 넓히는 건 천천히 너희 힘으로 하렴. 그래야 그 집이 진짜 너희 집이 되지 않겠니? 식사를 마친 후 명순 씨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진혁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주는 진혁이 입학 축하금이다. 남의 돈 아니고 할머니가 번 돈이니까 보람차게 써라. 헤어지는 길 진혁이가 명순 씨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예뻐졌어요. 다음 주에 또 놀러 와도 돼요? 명순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대신 할머니 스케줄 비어 있을 때 미리 예약하고 오너라. 자식들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순 씨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습니다. 잔반 봉투에 상처받던 노인도 자식의 고함에 숨죽이던 어머니도 아닙니다. 명순 씨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집안의 묵은 먼지를 씻어내듯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화장대 거울 옆에 새로 산 크루즈 여행 티켓을 붙여두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그녀는 난생 처음 보는 푸른 바다 위에서 자신만의 항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햇살이 명순 씨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인생의 정오를 지나 저녁 노을을 향해 가는 길목, 그녀는 비로소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끝.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